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네, 오늘은 12월 10일 대망의 FOMC.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프리마켓 봐봤자 의미가 있겠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방송은 계속된다라는 점. 오늘도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형. 저는 최보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프리마켓 현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하락, 애플도 살짝 하락, 엔비디아는 방금 또 살짝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테슬라 어제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고요. 팔란티어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우리가 GV죠. GV가 어제 장마치고 난 이후에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하면서 8%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최근에 보신 마벨이 좀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1.7% 정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는 구글과 메타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만 구글은 좀 떨어지고 메타는 어제에 이어서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은 일라이 릴리와 그리고는 이 헬스케어 쪽이 살짝 상승하고 있다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선물 시장 전반적으로 여전히 보합세 그리고 유로스톡스도 0.37%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오늘도 형형색색 원자재가 예쁩니다. 원자재 어떤가요? 네, 은 가격이 61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는 일종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2월 FOMC 회의 이후 짙어진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심은 다시 한번 확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대두를 둘러싼 미중 분쟁도 여전히 첨예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두 수출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중국이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대두량이 기존에 합의했던 양 대비 20%에 불과하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오면서 일명 대두 전쟁 그리고 히토류까지 포함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다시 한번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FOMC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중요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김승혁 키움증권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요새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FOMC 전에 이제 약간의 이렇게 좀 숨고르기로 들어간 모양새인데 10월까지 쭉 올라오던 시장이 11월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잠시 좀 조정받았던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양새이긴 한데 어찌됐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증시에 대한 우상향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성 관점이라든가 AI 수익성 관점이라든가 결국 EPS 가이던스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2026년도는 좀 안 좋게 본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같은 경우 제가 연관전망에서 8,100 정도 상단 목표 주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이제 8,100 정도가 레인지 상단으로 얘기를 좀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룸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최고치를 8,100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도 좋을 거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더 간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좀 더 들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AI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버블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버블 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상승을 즐겨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되게 불안하죠. 왜냐하면 2018년, 2019년 그때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도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뒤통수를 한번 치죠. 그러면서 미 증시가 한번 쭉 빠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같은 경우가 봉합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시 한번 갈등이 불거졌을 경우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내년도 재정 지출이라든가 유동성 공급이 계속해서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우상향이 좀 베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되려면 어찌됐건 빚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려면 누군가는 채권을 사줘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잘 따라붙지 않아서 장기채 금리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위로 튈 때 네. 이런 경우도 충분하게 불안 심리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다들 이제 PC나 CPI 보니까 물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했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갑자기 물가가 또 튀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등극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채권 매수 수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뭐 은행 규제를 풀어준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채권 매수 수요를 또 새로 신규로 창출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보이는 모양새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은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은 그런 컨셉에다가 AI 관련된 사실 수익성은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아직은, 되려면. 네. 근데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노이즈가 계속 낍니다. 이게 진짜 맞아? 뭐야, 맞는 것 같아. GPU 봐봐, TPU 봐봐. 야,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아. 라고 하다가도 근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는데 오픈 AI가 이거 돈 못 주면 어떡해? 이제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죠. 자기 자신과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누적돼서 우상향하는 그 모습들이 관찰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변수들이 크게 시장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우리가 우상향 정도의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오라클은 사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실적 자체가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실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통하고 있는 바가 결국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그 수주잔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멀어지고 오픈 AI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쪽 수주잔고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은 너희 캐펙스가 너무 비중이 높은데 그 수주잔고가 대부분 다 그 캐펙스 믿고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이거 만약에 회수 못하면 어떡해? 게다가 너희 거의 단일 고객은 아니겠지만 꽤 고객 중에 많은 비중이 오픈 AI인 것 같은데 너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생각보다 제미나이한테 밀려서 수익성이 안 나서 그 돈 못 주면 어떡해? 뭐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어닝콜에서 나올 거고 이 대답을 얼마큼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라클 차트 요거를 좀 연결해서 보여주시면은 확실히 오라클이 지금 현 상황의 주가만 놓고 보면은 요때가 오픈 AI와의 협업을 발표했을 때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주가 수준이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라클이 뭐 오픈 AI 발로 엄청나게 부채를 땡겨서 앞으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히 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심리만 놓고 보면은 실적은 잘 나올 거는 당연하다. 그리고는 수주 잔고도 당연히 이제 오라클이 오픈 AI의 의존도가 높지만 그래도 뭐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시장에서는 약간 턴어라운드 느낌. 그러니까 지금 뭐 오라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든지 최근 11월에 많이 조정받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저가 매수로 대한 접근도 약간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번 주부터 저가 매수 관련된 수급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옵션 시장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요. 펀드 플로우 같은 경우 자금 추적을 보면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공급이 좀 됐어요. 아무래도 셧다운 이슈가 끝나고 나서 재정단에서의 돈이 좀 풀리고 그게 단기 자금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승수를 만들어내면서 생각보다 테마장들이 좀 잘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자금을 좀 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관들의 자금 플로우에 맞춰서 개인들도 같이 따라붙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그려지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가 딱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주요 주가지수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좀 보였거든요.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번 주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번 주랑 저번 주랑 달라진 게 있느냐? 사실 아직까지 그 환경적으로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투자 심리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된 투자 전략 역시도 계속해서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월 FOMC 회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99.9%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아직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뭐 주가의 선반영이 됐다 혹은 매파적인 인하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려를 일부분 가져가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 얘기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는 SEP라든가 점도표를 통해서 사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많이 해봐야 하나? 아니면 안 해버릴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버리면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근데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하락 전환이냐 아니면 또 잠깐의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해 내내 사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전략 중에 하나가 바이더 DB였거든요. 네. 사실 DB 어딘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문제긴 하죠. 근데 요새 딥이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DB 아니고 생각보다 이쯤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시 반등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딥을 만약에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정말 올해는 투자는 성공한 그런 거였지만 사실 딥 찾기가 좀 어려웠던 해였고요. 만약에 FOMC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딥이 좀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직까지 저점 매수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 단기적으로 연출됐었던 유동성 공백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채한도 협상 7월에 진행이 되고 단기채가 막 발행이 많이 됐는데 그 자금들이 이제 여갈피에서 많이 빠져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부로 들어왔는데 정부가 이걸 썼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못 썼단 말이죠. 셔다운 때문에 못 쓰다가 이제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조금씩 쓰고 있어요. 정부의 지갑인 TJ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러면 한 달 내에 끝일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두 번째는 재정 지출 역시도 확대될 여지가 있는데 특히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더해보면 저소득층이라던가 아니면 사실 고용 확대 이런 좀 효과가 바로바로 드러날 수 있는 가시성 있는 재정 정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간선거 이겨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재정 지출 좀 가시성 높은 재정 지출이 들어온다. 통화 정책도 조금씩 완화된다. 이러면 증시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시 장기물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과거 그리스펀의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있죠.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물 금리가 변동이 있지 않거나 혹은 하락하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은 상승하는 이 파월의 역수수께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그리스펀 당시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때는 EM 국가들의 사실 성장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결국에는 부동산 이슈 때문에 디플레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BOJ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외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때랑은 정반대인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장기 금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건 가장 기초적으로는 첫 번째는 장기 금리 우리가 이제 사실 미래 이제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할 때 그 네.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되게 직관적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장기 금리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금리인 건데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이미 진작에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붙어버리면서 텀 프리미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안 빠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장기금리 정부가 매 분기마다 우리 QRA라는 걸 공개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부채 이렇게 조달할 거야. 우리 빚 이렇게 낼 거야. 라는 거를 계획을 공개하거든요. 근데 2026년도 부채 계획, 우리가 얼만큼 돈을 땡길 것이냐에 대한 발표를 보면 대부분 단기채 중심으로 이제 돈을 빌려오고 장기채는 사실 거의 발행을 늘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되게 이제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좀 잡아내는 게 내년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나오는 게스트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가장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캐비넷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파월 의장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가 이끄는 연준도 좀 달라지는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둘기파라는 성향 말고도 캐비넷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사실 케빈 헬셋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 전 발언을 한번 했죠. 네. 나는 정부에 그렇게 휘둘리진 않을 거야. 또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건
거의 리틀 트럼프다. 네, 맞죠. 친기업적이고 금리 인하 좋아하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만드는 건 제한적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케빈 헤셋 같은 경우가 내년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됐을 땐 거의 트럼프의 약간 꼭두가시 마냥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보여졌는데 생각보다 조금씩은 의견을 낼 줄 아는 사람인가라는 기대가 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사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그리고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진핑은 왜 그러는 거야? 뭐 네.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진핑도 생각보다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얘네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라고 하지만 다 이제 알랄이 들어보면 다 본인들만의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린스펀이 아니라 그 케빈 헤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정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쭉쭉 내려버리면 인플레가 다시 한번 붙고 그게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중립금리 수준까지 내리면 뭐 1회에서 2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린 정도지 막 지금 금리 인하를 막 이제 빅스텝을 쭉쭉쭉 밟아 내려간다 뭐 이런 옛날에 이제 터키 마냥 네. 뭐 그런 행보는 연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캐비넷이 혼자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요. 연준 내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케빈 헤셋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지금 페드워치 요 테이블을 보시면은 일단 내년도 금리 인하를 점점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시장에서. 이러면서 원래는 상반기 내 2회 인하, 그러니까 상반기라 그러면 6월이 여기 있는데 요때까지 2회 추가 인하를 시장에서 기대를 하다가 지금 보면은 한 10월은 돼야,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내년 하반기에 한 번 요렇게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게 또 점도표라든지 아니면은 파월의 입에서 좀 매파적인 의견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뭐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감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쪽은 또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왜 그러면 금리 인하 폭이 과거에는 2%대였는데 네. 왜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자꾸 중립금리가 책정이 되지에 대한 기저를 저희가 먼저 한번 봐보시면 이거는 생각보다 고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 대비 동일 이제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 동일 자원을 투자한 것 대비 생산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 금리 상황보다도 더 높은 금리가 어느 정도는 이상적 금리 수준으로 책정된 거다. 이렇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올라간 거다. 그러면 이 변화가 갑자기 왜 발생했느냐? 이 변화는 결국에는 AI를 이용한 활용성이 어느 정도는 전제로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금리 수준이 사실 만약에 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왜 덜 내려갈까? 덜 내려가도 될 것 같으니까 덜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연준이라든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왜 덜 내려가느냐? 생각보다 생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라는 대답으로 이어진다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까지 나쁜 거는 아니구나 라고 저희가 역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덜 내려갔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따라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아직까지는 저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 과거에 비해서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증시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새 뭐 연금 투자 이런 걸 많이 통해 가지고 뭐 대부분이 나스닥이나 S&P 500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도 하지만 일부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장기 국채를 많이들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뭐 앞서 들은 의견으로는 현재 미국 장기 국채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도 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하우스 관점에서도 사실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가 당연히 좀 내려오기는 하겠죠. 어쨌든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더라도 내려오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장기채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걸 내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욕심인 건데 근데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는 결국에는 단기채 금리를 먼저 타겟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경기 상황을 조망해서 그 결과 장기채 금리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기의 부양으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면 장기채 금리가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장단기 금리채가 괜히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채 금리가 많이 빠질 거다의 관점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서 이 관점에서 뭐
부동산 섹터 이런 쪽도 사실 모기지가 장기물 금리랑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많이 내려와야 결국 모기지가 지금 6%대에서 뭐 5%대, 4%대 내려와야 이게 좀 더 매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콜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슬프네요. 저는 장기 채권을 금리나 전이라고 이제 살짝 좀 담아봤는데 좀 많이 슬픕니다. 예. 자,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FMC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다시 마주할 거는 뭐 금리나 어느 정도 중단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해주신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풀리면은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고 증시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측면에서 뭐 앞서 8,100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럼 내년도 증시 분위기도 계속 좋을 거고 그럼 올해와 같이 혹은 작년과 같이 AI 주도주를 계속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 전략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주도주 중심의 투자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사실 통화정책 기반의 유동성이 내년도에 연출된다라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기반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단 그리고 고용 확대 이런 단에서 재정 지출이 좀 활용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원래는 사실 저희가 M2가 빠르게 늘어나면 러셀 2000이라던가 이제 중소형주 쪽 테마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막 나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그 8100이라는 포인트를 제가 8,100이 근데 사실 그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숫자냐? 네. 저는 이제 그걸 추정할 때 포워드 PER 기준으로 24배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밸류보다는 높아진 건데 어찌됐건 그렇게 밸류업이 되려면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유동성 같은 경우가 그냥 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부 단에서 공급이 될 거라서 그래서 저는 밸류업을 된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제가 되려면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야 돼요, 사실. AI 단에서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면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저 다시 회사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는데 그래서 EPS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 이제 외사라든가 그 똑똑하신 분들이 내년도 EPS 가이던스를 보면 두 자릿수 성장 뭐 13% 얼마 전에 이제 팩트셋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 EPS 하면서 저 혼자 그래 아직까지는 맞아 틀리지 않았어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전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유지되려면 AI 활용단이잖아요. 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얼추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췄고 AI를 활용을 먼저 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는 아직까지는 주도주다. 저희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맨 처음에 보급돼서 그때 당시 되게 많은 논문들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인프라를 가장 먼저 많이 받아들인 기업이 생산성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차트가 뭐 되게 많이 돌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내년도까지는 활용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활용을 누가 제일 많이 잘할까? 비용을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춰서 활용할 수 있는 주도주가 아직까지는 수익성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인프라가 깔리고 난 뒤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중에서 뭐 오라클도 있고 다 있지만 어도비도 실적 발표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셀즈포스가 요렇게 그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소프트웨어 섹터를 좀 달리 보자라는 의견이 월스트리트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레이 달리오 님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좀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차트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많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셀즈포스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 외 어도비의 뭐 오토데스크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좀 하락해 있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이제 빅테크 대비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던데 그러면은 이게 좀 순환매 관점이든 아니면은 AI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쪽이 뭐 내년 정도에는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랑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에서 결국엔 소프트웨어로 넘어와야 돼요. 사실 AI 데이터 센터 백날 지어야 내가 그 핸드폰으로 뭘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어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이제 슈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는 약간의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 겁니다. 무슨 기업이 어떤 종목이 왜 좋을 거냐가 다 조금씩 다를 거고
다수의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 기업들이 한두 개 살아남을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광고 플랫폼이다. 아니면 뭐 인투이트 같이 뭐 세금 결산을 해주는 거다. 아니면 세일즈포스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다. 여러 가지 각각의 산업들에 대한 매력도는 있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레이팅은 가능은 하지만 사실 여기서 종목을 가장 잘 선택을 하고 네. 어떤 기업들이 왜 잘 갈 것인지 본인만의 확실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 그 종목들을 판가름할 기준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많이 좀 보는 건데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시장에 얘네가 진입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얼만큼의 시장 규모가 있느냐. 그럼 그 시장 규모에서 얘네가 시장 점유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거를 나름 이제 좀 가려내다 보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막상 이거를 계산해서 하나하나 가려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안 크네. 여기는 잘 몰랐는데 시장이 되게 크네. 라고 보면 이제 참 귀신같이 생각보다 되게 큰 애의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어떻게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나중에 알았네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하고 지금 얼만큼 대장이냐 보다는 얘네들이 뭘 하고 이게 뭐를 타겟팅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수익성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자금 조달이나 부채에 대한 우려들도 여전히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BAI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방어주 역할을 해줄 만한 종목들 혹은 산업에 대한 궁금증들도 다들 생기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을 할 거냐의 차원인데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BAI는 거의 없어요. 사실 웬만하면 다 AI에 발을 좀 걸쳐놨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들 이제 뭐 나스닥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BAI 관점에서 봤을 때의 매력도는 뭐가 좋으냐? 뭐 사실 상관관계로 봤을 땐 에너지 단이 AI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땐 좀 오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BAI 관점에서 좀 이제 매력적인 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헬스케어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AI랑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헬스케어도 AI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2025년 3분 이제 세계 연속 분기에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개선을 해봤을 때 섹터별로 이거를 분류해 보면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높았던 섹터 1등은 누구나 알고 있듯 IT입니다. 네. 근데 2등이 헬스케어예요.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헬스케어는 좋았는데 올해 내내 헬스케어 관련된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칼 잡고 나섰잖아요. 약가 인하 시키겠다. PBM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8년에도 그랬어요. 17년, 18년에도 PBM이랑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가 보면은 약값이 위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지그재그 마냥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하면 내려가고 PBM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럼 올라가고 약간 이 상황이 반복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그런 식으로 싸우면서 헬스케어가 실적은 좋은데 밸류는 레이팅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이제 일라이릴리라던가 이제 대형 제약사들의 어닝콜 안에서 무슨 얘기가 계속 조금씩 나오냐면 우리는 정부 기조에 너무 충성해. 약가이나 우리 받아들일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라이 다이렉트 만들었고 이제 우리 이제 소매 판매 업체들이랑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이거 우리가 직접 할 거야. PBM들이랑 우리는 PBM들의 그 리베이트를 우리는 떨궈내는 거에 동의해. 이런 식의 방향으로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기업단에서 사실 얘네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트럼프한테 한 방 맞을 수도 있고 약가 인하가 됐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되니까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이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거두어들여지고 있다. 기업들이 정부 쪽으로 점씩은 붙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좋았는데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리레이팅 우리가 조금씩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헬스케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IT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리가 AI랑 같은 섹터로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이게 그 AI랑 같은 동향의 수급이지만 유틸리티 쪽은
또 이게 또 다른 섹터니까 오늘도 GEV가 내년도 우리 실적 너무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력 인프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전력에 대한 쇼티지를 매일매일 강조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은 전력도 IT랑 어찌 보면 AI 기업들이랑 같은 뭐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AI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 따로 전력 유틸리티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가져가도 될지 요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같이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쳐서 네. 조금. 네. 사실 유틸리티라는 거 자체를 이젠 그렇게 묶으면 안 될 것 같아요. GE 예를 들어 베르노바랑 아니면 이제 가스 유틸리티랑 수도 유틸리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같은 유틸리티에 묶여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은 너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PER만 봐도라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사실 전력 인프라라든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든가 관련된 인프라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내내 뜨거웠고 주가가 많이 갔지만 우리의 관심도와 실제 그 산업이 얼마큼 진척되느냐는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관련된 인프라 설비는 지속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기술이 발전하면 이거는 큰 변수죠. 위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딥시크 사태처럼 중국이 사실 우리 이 정도 데이터 센터 없어도 AI 정말 활용 잘해. 이런 게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와르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야 사실 전력 이것만 하면 이제 전력 무한 공급 된다더라. 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기술적 브레이크스루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내년까지도 계속 관련된 캐펙스 투자는 지속될 만한 여지가 있고 이제 베르노버 같은 경우도 이미 수주장고 우리 풀캐파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얘네 일부러 공장 더 안 만드는 것 같다. 이 공급 부족 사태를 장기적으로 누리고 싶어서 이 장기 호황을 누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터빈은 있어야 돌리는데 얘네가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쪽에 대한 산업과 인프라 쪽, 특히 이제 전력 관련 인프라 쪽은 같이 묶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뭐 종목, 섹터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들 좀 쉬운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정보 유동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맨날 우리가 유동성 얘기는 하고 유동성 장세단 얘기는 하는데 이게 연준의 뭐 정부의 유동성, 대체대조표, 잔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요게 조금 우리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걸 좀 쉽게 볼 수 있는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긴 한데요. 네. 재미없는 얘기를 잘 한번 풀어서 해보도록 요즘은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네. 이렇게 그 정보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네.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화면을 같이 띄워주시면 그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왼쪽에 이건 이제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에 저 파란색 선이 뭐냐면 IORB랑 SOFR을 뺐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단기 금리가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유동성 뭐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엔 단기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급전이 잘 없으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쭉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만큼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저 차트를 보시면 IORB 빼기 SOFR이잖아요. 이 SOFR이 그 단기 금리거든요. 그리고 이 IORB라는 건 금리 상단이에요. 그건 얼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에서 SOFR이 얼만큼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느냐인데 저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저 박스 네모 박스 쳐놓은 걸 한번 봐주시면 저 때가 이제 2025년 10월 정도였는데 10월 말이었어요. 저 때가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부족해져서 금리가 확 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게 확 튀고 나서부터 S&P 500이 빠졌어요. 저 때부터 약간 우리가 뭐 달러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요 지표가 그 내용이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반영을 하는 거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이 그 영래포에 묶여 있던 돈이 빠져다 다시 정부로 갔는데 이거 정부가 시장에 썼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못 쓴 거다. 그래서 그냥 자금이 도는 과정에서 나온 스트레스지 이게 실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물론 그 자금의 이동 과정에서 저런 스트레스가 벌어졌고 저 스트레스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S&P 500이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게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제 증시가 좀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 IRB에서 S&P를 뺀 저 차트가 다시 한번 조금씩은 반등을 합니다. 저게 반등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셧다운이 끝났어요. 셧다운이 끝나면 정부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조금씩 쓰면서 그 유동성이 부족했던 단기자금 시장으로도 조금씩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금씩은 오르는 흐름. 그러면 저 차트를 통해서 그러면 최근에 이 증시에 좀 회복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될 것 같아?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걸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SFR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 셧다운이 이젠 끝났으니까. 네. 정부가 돈을 쓸 거니까. 정부의 지갑을 한번 보면 돈이 꽤 많거든요. 얘네가 TJ를 보면 1조 달러까지 높아져 있다가 지금 8,9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목표 금액은 8,500억이야. 내 통장에는 8,500억만 있으면 되는데 8,9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표를 띄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네. 이제 TJ 잔고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게 조금 더 집으면 돈을 더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현재 보니까 한 900 정도, 900빌리언 정도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돈이 더 풀리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장 유동성을 작동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그 왼쪽이 방금 말씀 주신 TJ 잔고인데 저희 고점 찍고 좀 내려왔잖아요. 네네네. 저게 이제 정부 마통이거든요. 마통. 네. 마통을 든든하게 채웠다가 이제는 쓰는 거죠. 그럼 저게 줄어들면 저 돈이 이제 시중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을 봐주시면 저게 지급준비금이에요. 지급준비금이 저 TJ가 줄어든과 동시에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 TJ 잔액이 빠진 금액과 지급준비금이 채워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비슷합니다. 시장에 돈이 그냥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계속 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됐고 저게 회복이 되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도를 좀 연출하고 있지 않느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테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붙어 있는 게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희가 장표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어려운 장표인 것 같아서 저도 이게 그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파란색은 상반기고 분홍색은 하반기에 대한 장표를 말씀하시고 돈을 썼다 아니면 돈을 좀 아꼈다라는 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어떤 걸까요? 아 이게 좀 설명을 진짜 구구절절 해야 되거든요. 그 구구절절을 좀 해보자면 네. 저게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정부가 얼만큼 썼냐 네. 또는 이제 그러니까 내보냈냐 내가 썼냐의 차이예요. 근데 저기 보시면 FY23이 이제 23년 회계연도고요. FY25가 올해거든요. 네. 저 두 개가 공교롭게도 되게 비슷하게 규모가 나옵니다. 네네네. 저 두 개가 비슷한 게 저희가 과거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년 전 2023년 1월에 언뜻 무슨 뉴스가 한 번 있었냐면 이제 우리 부채도 끝까지 다 썼다. 이제 더 이상 부채를 더 이상 끌어내지 못한다. 미국 정부에서. 이런 이슈가 2023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됐대. 그래서 부채 한도 더 늘릴 수 있다. 이 사이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거를 올해로 가져오면 올해 1월에도 야 부채 한도 다 썼대가 나왔고요. 올해 7월에 야 부채 한도 협상됐대. 이 타이밍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 자체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24년 회계연도 저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당연하게 이제 부채 협상이 그러니까 한도가 다 찼으니까 내 돈 써야죠. 이제는 빚을 못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썼다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내가 쓴 내 돈을 채워야 되잖아요. 마통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파란색과 분홍색이 반대로 저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반대로 저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내년이 어떻게 될 건데인 건데 저걸 그러면 왜 굳이 가져왔느냐? 그러면 23년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24년에 어떤 일이 좀 벌어졌냐면 저 때 24년은 우리 기준으로는 26년이잖아요. 24년에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쓴 만큼 채워놨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본인의 마통 TJ를 잘 유지해가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또는 재정 지출을 통한 유동성을 공급해 나갔습니다. 금융 환경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년도 저희 증시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쭉쭉쭉 잘 올라갔어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내년 초에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유동성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재정 지출이라든가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내년도에도 여전히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기 위해서 저걸 이제 만들어 놓은 장표고요.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 유동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앞서서 단기 유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 10월, 11월에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제 프레드에 나와 있는 건데 요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단기 유동성 차트랑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런 장표를 어디서 찾아봐요라고 하시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거의 사실 유사하게 움직이긴 네네네. 하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면서 메모를 해놓으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저희 오늘 준비하신 내용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소식 함께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5%로 그리고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5%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포인트일까요? 우선 저는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팀의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빌어보자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 가능성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선 얼만큼의 재정 지출이 실질적 소비로 연결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그림자 금융에 따른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토지 개혁 이런 쪽에 사실 자금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던 터라 직접적인 소비를 얼만큼까지 부양시켜 줄 것이냐가 핵심이고 그게 이제 디플레를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인데 과연 이제 시진핑이 그거를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제 지금 시진핑 실각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권력 공고화를 위해서는 그런 관련 행위가 지속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행보를 진짜 진행을 하는 것과 아니면 기대감이 있는 건 좀 다르긴 한데 뭐 IMF 입장에서 봤을 땐 얘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부동산 최악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일단 기억에 남는 거는 8,100. 네, 내년도에 8,1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든 인프라 기업이든 EPS가 점점 증가하는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옥석가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는 정부 유동성 관점에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믿고 내년도도 우상향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김승혁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님이랑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